그러면서도 주택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서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그분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이 오르겠죠.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만 착공을 했고 이제 곧 일부 구간이 개통을 하는데 거기에 B노선, C노선을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부동산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거리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발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젊은 층에게 대출을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좋은 명분 아래에 젊은 층에게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급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집 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싼 이자에 저리로 대출을 퍼주면서 집 사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DSR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페드에서도 이번 올해 6월달 또는 7월달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의 금리를 하한선 1.5%에서 3%라고 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는 계속해서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한선 3%를 가정해 본다면 대출 금액이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임대 수요가 많아서요. 임대 수요가 끊이질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도림역. 제가 예전에는 신도림역 부근에 있었는데 신도림역은 1호선과 2호선이 겹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렴한 원룸 오피스텔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오래됐고 저렴한데 임대 수요가 끊이질 않아서 그래서 전세가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1억이면 전세가가 1억 4천, 5천까지 육박하는 이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어쨌든 청년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했다. 근데 전세 수요가 임차 수요가 끊임없이 많아서 정말로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전세 수요가 많이 없는 곳이라면 이게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세를 구하실 때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등기에 융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해요. 등기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라고 설명을 하면 등기가 정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안전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4천인 게 과연 안전한 겁니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요. 무조건 융자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융자가 있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깡통 전세하고 이제 그 역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가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요 41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올해는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전세가가 4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지금 갱신권 행사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2+2에 대한 갱신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내려가면 묵시적 갱신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전세가가 오르면 당연히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테고 그거에 대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5% 이상 전세가를 올려주면서 갱신 청구권을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전세가가 추가적으로 더 인상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임대차 3법이 2020년
2020년 7월달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이 됐는데 생각해보시면 2+2, 그러니까 2024년 7월달이 되면 그 2+2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전세가가 폭락을 했고 매매가가 폭락을 했어도 4년 전보다는 비싸지 않을까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뉴스 기사에서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약 2년간 전세가가 3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전세가가 폭락을 했다 할지라도 4년 전 가격보다는 비쌀 걸로 감안해 봤을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나오시는 임차인분들이 과연 그 주택의 임대인분들이 금액을 시세만큼 올리시는 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나오시면 전세 난민이 될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는 엄청난 전세 상승률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전세값 41주 연속 상승이라는 이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매매가는 14주 연속 하락 중일까요?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서 잠깐 11월, 12월 달에 반짝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14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매매가는 떨어지는 걸까요? 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소비자들의 매매 심리,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보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수가 절반 이상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할 거라고 예상하는 지수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심리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 부담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공급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는요, 서울 경기도권의 공급이 상당히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면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공급은 많다 보니까 매매가는 더더욱이나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누가 집을 사? 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팽배한데요. 돈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그때 미분양,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한다라는 방안으로 미분양도 많았고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요, 강동구 미사 신도시가요, 미분양으로 약간 귀신 동네 같이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저기 뭐 곧 망한다, 뭐 일본의 그 망한 신도시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신도시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강동의 미사 신도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겠죠. 그때 박근혜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집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거의 90%, 95%, 심지어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역전세가 아니고요, 역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로 전세가가 높고 매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는데 그게 다음 정권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을 했다. 네, 그랬었죠. 네.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도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비슷합니다.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전폭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 청약주택 통장 알고 계시죠? 고금리 4.5%의 고금리 예금 이자를 주면서요, 그걸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저리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드림 청약 주택 통장도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아기를 낳으면 정말 1.6%의 최저금리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대급 대출 이 나왔거든요. 드림 청약 통장도 그렇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렇고요. 말은 안 했지만 청년들한테 집 사라,
신혼부부들한테 집 사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허그에서 계속 자기자본금의 90배까지 올리면서 대출을 줄일 생각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원래는 전세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 스트레스 DSR을 발표할 때 전세에 대한 DSR은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주거 취약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규제는 되게 일관적인 것 같아요. 규제는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투자? 어쨌든 다주택자들에게만 규제하고 무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서도 주택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서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사면서 그 주택을 가장 많이 사시는 세대가 30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분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이 오르겠죠.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만 착공을 했고 이제 곧 일부 구간이 개통을 하는데 거기에 B노선, C노선을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 노선에 대한 발표를 계속 하면서 부동산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거리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발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서남권 대개조 발표도 했죠. 중공업 지역 용적률 40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고 대대적으로 서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동산을 부양하고 띄우는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젊은 층에게 대출을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좋은 명분 아래에 젊은 층에게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강한 어쨌든 돈을 버는 경제력이 강한 40대, 50대, 60대보다는 젊은 층들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면 매가도 오르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다가 내년부터는 공급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집 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싼 이자에 저리로 대출을 퍼주면서 집 사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공급은 줄어들 예정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집 사실 분들 저는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돈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한 전문적인 능력도 안 되지만 만약에 집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래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DSR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페드에서도 이번 올해 6월달 또는 7월달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보여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의 그 스트레스 금리는 계속해서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의 금리를 하한선 1.5%에서 3%라고 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는 계속해서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한선 3%를 가정해 본다면 대출 금액이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지금 대출이 금리는 내려갈 걸로 가만히 되고 대출도 지금 받는 게 내년에 받는 것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주택을 사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이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기가 부양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2030 세대와 신혼부부에게 집사라고 계속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집값이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 내후년에는 더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진 것도요, 이렇게 완만하게 거래량이 충분하면서 완만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거래량이 완전 폭감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근근히 거래되는 금액들로 인해서 금매로 거래되는 금액들로 인해서 금액이 급작스럽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정말 많으면서 완만하게 금액이 이제 하락을 했다면 상승하는데도 상승 여지가 조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면서 짧은 기간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으로 V자형 급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개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냥 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그래 이 생각은 그러니? 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깡통전세와 역전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전세가와 매매가의 영향,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원하는 지금 부동산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